법정협에서 선정한 형소법 표준 판례 396선 1번 형사소송법 법원 대법원 2007도 사구 61 판결 쟁점 읽어봅시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 사무규칙이 형소법의 직접적인 법원인지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판결 원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7도 4961 이거를 뭐 구글에서 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치셔도 되고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판시사항을 보세요. 판시사항의 2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검찰 규칙이 법정 성격 및 이 규칙이 이제 형소법 57조에 적용 배제하기 위한 법률 다른 규정인지 여부 이렇게 나와있어요. 표준 판례집에 기재된 쟁점은 이 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령인 검찰 규칙이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이제 보통 검찰 규칙을 줄여 말합니다. 검찰 규칙이 형소법의 법원인지 직접적인 법원인지 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맥락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표준 판례집에 기재된 이 쟁점은 적어도 이 형소법 표준 판례집에 있는 이 쟁점은 이 판결 원문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표준 판례집의 편집자가 요약하거나 이제 평가를 곁들여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의 판시사항과 표현 면에서든 아니면 뉘앙스 면에서든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 판시사항은 방금 제가 읽어드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단 요걸 검색하시면 보시다시피 제목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부분에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치실 때 이제 로.go.kr로 이제 자동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로엠비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케이스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판례 검색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목처럼 생긴 게 가운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사건명입니다.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 열고 수재 등 가로 닫고 배임 수재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뒷부분 말고 여기까지 앞에 이 배임 수재로 끝나는 부분까지가 여기까지가 사건명이에요. 특경법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특정 경제범죄 너무 기니까 이제 특경법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제 공식 약칭이 있어요. 공식 약칭은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법인데 이 약칭 자체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아무도 이렇게 안 부르고요. 들어보셨겠지만 다들 특경법이라고 부릅니다. 김밥 천국을 김천이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이제 특경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이라고 부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특경법이라고 불러요. 특경법이 있고 특가법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건은 이제 사건명이 특경법 위반 가로 열고 수재 등 가로 닫고 배임 수재인데 이제 요걸 이해하시려면 공소제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소제기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죠. 공소제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뭐 적어도 생소한 용어는 아닐 겁니다. 기소라고 많이 하죠. 기소. 검사가 어떤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형사 처벌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서류를 내는 거를 서류를 내요. 이거를 공소제기라고 불러요. 요 사람을 처벌해달라. 우리가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도 해보고 뭐 관련 증거도 검토해보고 다 해봤는데 요거는 이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이 사람 범인이라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법원에 서류를 내요. 이거를 공소제기라고 부르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해달라. 이 사람이 이제 도둑이에요. 도둑.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할 때 종이에 제목을 지금 보시는 이 종이 있잖아요. 여기 제목을 공소장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범인의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주민번호 같은 거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누구의 뭐 어떤 물건이고 그 물건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데 어쨌든 그 물건을 훔쳤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공소장이라고 제목을 붙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쓴 다음에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을 써요. 그리고 이 절도죄를 예를 들면 절도죄에 관한 형법 제 몇 조를 씁니다. 형법 329조인데요. 형법 329조라고 써요. 이게 뭐 훔쳤다라고 하고 이 적용될 법조는 329조다라고 씁니다. 형법 329조를 보시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학 시험, 뭐 변호사 시험, 뭐 사법시험 이런 게 절대로 막 이런 법조를 딸딸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당연히 암기하면 당연히 유리하고 좋은데 누가 더 암기를 잘하냐 요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외우고 있지만 이걸 막 외워서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운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더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막 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소장에는 이 사람이 이래저래 해서 훔쳤다라고 쓴 다음에 적용법전 형법 329조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공문서잖아요. 공문서잖아요. 공문서니까 몇 년, 몇 월, 뭐 이걸 여기 쓰는 시절도 있고 여기 쓰는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몇 년, 2021년, 몇 월, 며칠이라고 작성 날짜를 쓰고 작성자인 검사 이름 씁니다. 검사 홍길동이라고 하고 도장을 꽝 찍어요. 여기서 이제 이 홍길동은 서명을 합니다. 서명. 그러니까 이제 검사 2021점 몇 점 검사까지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글씨가 써있죠. 이 위까지. 요새는 다 종이 공소장을 다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컴퓨터로 써서 그걸 출력해가지고 그 검찰의 이제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쓴 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홍길동 검사의 본인의 이제 이름을 자필로 씁니다. 물론 뭐 제가 모든 검사님의 서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서명을 막 연예인들처럼 막 이렇게 쓰진 않고 보통 이제 거의 예쁘게 자기 이름을 그냥 홍길동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 개성이 좀 드러나게 쓰시는데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막 쓰진 않고요.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씁니다. 알아보기 쉽게 좀 크게. 그리고 검사님들의 이제 자기의 도장을 이렇게 꽝 찍죠. 어쨌든 이렇게 검사가 이 공소장을 작성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다 의미가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도장 얘기를 하고 서명 얘기를 할까?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검사가 이 공소장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어디 낸다고 했어요? 법원에 낸다고 했죠? 콜트에 냅니다. 콜트에 내는데 법원이 공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 사건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죄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사건들이 여러 개가 막 오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사건 번호, 즉 케이스 넘버, 사건 번호 말 그대로 케이스 넘버입니다. 케이스 넘버를 붙여가지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공소장을 제출해가지고 중앙지법이 공소장을 이제 접수해서 이 접수한 연도가 예를 들면 2021년이다. 그러면 이제 사건부를 보시면 사건부에 자기네 법원 이름 서울중앙지법 뭐 자기네 법원이니까 사건부에 이거는 생략하겠죠. 어쨌든 이제 제3자가 볼 때 서울중앙지법 2021년에 접수했으니까 2021 이걸 먼저 씁니다. 2021 그리고 사건 번호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건 번호 케이스 넘버 2021년이고 이제 알 수 없는 부호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부호 문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죠. 뭐 고합 이런 말이 있고 이제 1, 2, 3, 4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21과 1, 2, 3, 4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번호를 불러요. 이제 처음 접수됐으면 1, 두 번째 접수됐으면 2, 그다음에 이제 3, 4, 5, 6, 7, 8 해서 뭐 1234번째 접수된 거면 이제 1001, 3, 4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요건 이제 사건 부호라고 명칭이 있고요. 요게 이제 접수 번호고요. 뭐 무슨 뜻인지는 사건 부호가 무슨 뜻인지는 형법 표준 판례할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이 형소법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정확히 모르셔도 되니까 나중에 제가 또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기도 해요. 변시에서. 근데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붙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서울중앙지법 주방지방법원 2021 고합 1, 2, 3, 4 이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사건 번호가 돼요. 케이스 넘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검사가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절도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 오른쪽에 이 사람이 죄명 뭐예요? 절도라고 씁니다. 이것도 사실 기재례가 있는데 띄어쓰기 한 번 하고 절도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절도가 바로 이게 사건명입니다. 사건명. 글씨가 너무 보기 힘든가요? 사건명. 글씨가 이렇게 뭐 좋지 않아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물론 뭐 글씨가 더 예쁘고 빨리 쓰면 당연히 유리한 면이 당연히 있는데 뭐 글씨가 악필이라 해가지고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뭐 거꾸로 뭐 글씨를 아주 예쁘게 쓴 사람이라고 해서 떨어질 사람이 붙고 이런 건 없어요. 유리하고 불리한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절도가 이제 이 사건명이 되는 거예요. 케이스 네임이 사건명이죠. 절도가 사건명입니다. 한마디로 죄명이 사건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게 검사가 공소장에 이 사람이 절도를 범했으니까 절도죄로 처벌하는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즉 법정에서 이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절도 범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까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잘 아시죠?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근데 유치원생들도 아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단계, 즉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검사가 막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뭐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절도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건명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명 사건명 케이스 네임 절도라는 것은 실제 이 사람이 절도범이다, 이 사람이 절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건마다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요. 달리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이 죄명이 여기 있죠. 훔쳤다 하고 이제 절도라고 쓰거든요. 이 죄명과 적용법 329조 이렇게 써요. 죄명과 적용법들을 공소장에 쓰는데 이 죄명, 이 검사가 공소 제기한 죄명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사건명으로. 왜냐? 달리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나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심에서 붙인 죄명, 그러니까 지금 딱 접수하면 이제 1심이잖아요. 이 1심에서 붙인 죄명, 사건명을 항소심, 상고심, 즉 2심, 3심 때까지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장에 죄명을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하면 그 사건명은 절도라고 대법원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사건명이 그대로 가지 않은 몇 가지 예외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이후에 로스쿨에서 형사재판 실무 시험을 칠 때도 그 예외를 알아야만 하는 테스트가 있긴 한데요. 그 부분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칙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1심 때 붙인 사건명은 공소장에 기재한 이제 검사가 주장한 죄명을 그대로 붙여 쓰는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계속 간다, 바뀌지 않고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법원, 지금 보시면 대법원 2007도 496 판결이죠. 그리고 사건명, 즉 죄명이 특경법 위반 괄호열고 수재 등 괄호 닫고 배임수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에 2007년에 접수된 사건, 대법원에 2007년에 접수된 사건이고 1심에서 사건명이 특경법 위반 수재 등 배임수재로 1심에서 사건명이 정해졌다는 뜻이고, 거슬러 가면 검사가 공소장에 이 사건의 피고인의 죄명을 특경법 위반 괄호 열고 수재 등 괄호 닫고 앤드 배임수재로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특경법 위반 괄호 열고 수재 등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죄명이고요. 배임수재 요것도 역시 하나의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을 저질렀다고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요. 그리고 이 사건명 오른쪽에, 그러니까 사건명이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명입니다. 여기까지 사건명의 케이스 네임이 요거예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사건명이. 거기 오른쪽에 다시 괄호 열고 뭐 기명날이나 공소장 사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름이 또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별칭입니다. 별칭이에요. 이 사건의 이제 별칭입니다.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그 판결에 이런 별칭이 없어요. 별칭을 따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좀 의미가 있어서 이게 한 번에 봐도 어떤 사건인지 뭐 쟁점이 뭐였는지 알기 쉽게 뭐 별명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에 법원 측에서 선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해서 별칭이 붙은 사건일 뿐이에요. 원래 대부분의 판례에는 이게 안 붙습니다. 몰라도 돼요, 이 부분은. 다시 사건을 돌아오면 판지사항이라고 써있고 1번 읽어봅시다. 자, 서명 없이 검사의 기날만 돼 있는 경우에 그 공소 제기가 적법하냐. 2번 검찰 규칙의 법적 성격, 그리고 검찰 규칙이 형소법 57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자, 이게 쟁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2번 쟁점, 이 부분, 이 표준 판례지를 편집하는 분이 2번 쟁점 관련된 부분을 일종의 해석을 하셔가지고 형사소송법의 법원인지로 이제 기재하신 겁니다.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세요. 검찰 규칙이 형소법 57조를 배제하기 위한 법률 다른 규정인지, 그러니까 이제 판결 원문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분이 이제 법원인지 여부로 이제 편집을 하신 거죠. 물론 이게 뭐 단독 독자적으로 하셨다기보다도 이제 그 협의회에서, 로스쿨 협의회에서 이제 다 검토를 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그 논의를 끝에 이제 종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 평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원 한자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 그 법원 콜트가 아니라, 이 법원이 아니라 여기 써 있죠. 그 법의 원천 source of the law입니다. 이제 한자로 보시면 법은 법이고, 원은 이제 원천, 뭐 수원지 할 때 그 원이에요. 이제 법기 수원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수원지 이제 물에 근본이 그래서 거기가 오염되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시고 다 이제 배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의 원천 할 때 그 원입니다. 그러니까 source of the law고, 학술적으로 그 엄밀히 디파인을 하면 이제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법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법을 완전 처음 공부하던 때 이제 법원이라는 게 거의 뭐 교과서 딱 처음 입문하는 교과서들 보면 막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법의 존재 형식이고 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법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 이제 source of the law 할 때 이제 법원, 그 법의 근원은 법이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손해보시지 않아요. 법원은 이제 법이다 정도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차차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여기 써있는 이 말은 검찰 규칙이 source of the law냐, 구체적으로 검찰 규칙이 sourc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이냐라는 의미고요. 이것도 사실 이 질문 자체도 학술적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의미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급적이면
쟁점도 판결 요지도 판례에 있는 판지사항을 기억하시는 편을 제가 권장합니다.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판례에 써있는 판지사항을 기억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이 수험 목적이다. 즉 변호사 시험의 합격과 고득점이라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다. 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거다라고만 전제를 할 때 뭐 그게 아니란 다른 목적, 나는 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좀 철학적인 면을 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수험 목적이다라고 할 때 판지사항 그대로 기억하시는 편을 제가 권장합니다. 첫째,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시험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이 판례에서 문제된 실제 사안이 어떤 사안이다. 자, 이 판례에서 문제된 사안이 뭐다. 쌍방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소재가 쟁점이 뭐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말했고, 그 논거는 reasoning이라고 하죠. 그 논거는 무엇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시한 이 판단에 따르면 이 케이스에서는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된다. 누가 이긴다. 뭐 아니면 이게 뭐 적법하다. 뭐 아니면 관할 법원이 어디다. 이렇게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어떤 사안이다. 이게 배경이 어떻고 쌍방이 무슨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대답했고 논거는 뭐고 대법원이 했던 판결이 뭐라고 했는데 그 법리에 따르면 이 사안은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된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자, 변호사 자격을 따려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네는 이러한 문제의 소재, 쟁점, 판례 결론과 그 판례 논거, 그 판례 법리를 적용했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해결되는가를 알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 변호사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의 법리 그대로 또는 판치사항 그대로 판결 요지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출제하는 쪽에서 정답 시비에 이제 휘말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판례 원문을 씻는 것을 선호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둘째로 이제 원문이 아니라 편집물일수록 편집자의 주관이 들어간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원문 인용 때문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이 사건도 지금 2번 판시사항은 검찰 규칙의 법적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검찰 규칙이 형소법 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가, 그거일 뿐입니다. 이 검찰 규칙이 형소법의 법원 Source of the Criminal Procedural Law 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 형소 57조 적용 배제시키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냐 검찰 규칙이 라는 이 질문과 검찰 규칙이 형소법의 법원이 되냐 라는 이 질문이 서로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결국 같은 의미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질문이 같은 의미의 질문, 즉 똑같은 질문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추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험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실무에서 나중에 판사로서 판결을 쓴다, 변호사로서 변론 요지서나 준비서면을 쓴다, 아니면 로클럭으로서 어떤 보고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 판결문 원문이나 대법원 산하의 이제 법원 도서관에서 간행하는 판례 공보 그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로부터든 아니면 상급 법원으로부터든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판결 원문을 그대로 복붙했고 법원 도서관에서 나온 이제 판례 공보 원문을 이제 그대로 복붙했는데 잘못 인용했다라고 불이익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사안에 관련된 사건이 아닌데 인용했다고 그걸 깔 수는 있지만 판례를 문구를 잘못 옮겼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권위 있는 교과서다, 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무슨 로스쿨에 무슨 교수님 뭐 50년 이상 뭐 몇십 년 이상 다들 보는 교과서고 뭐 그 교과서가 없는 법조인이 없고 뭐 그렇다 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위 있는 교과서나 편집본이라고 하더라도 원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아다르고 어다르게 많고, 실제로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게 되게 예민하고 굉장히 해석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분쟁으로 사건화돼서 법원에 들어오거든요. 명확해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논의 여지가 없다 이런 건 법원에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이게 애매한 것들이 분쟁으로 막 와서 서로 막 그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인용을 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제가 뭐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 표준 판례 1번에 써 있는 요 부분, 요 쟁점 부분과 나중에 말씀드린 선정이 요 부분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는데 뭐 이게 굉장히 그 검토가 잘 돼가지고 나온 표준 판례 집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 목적이라는 이유를 전제할 때는 일단 이 부분은 판례 그 원문에 있는 판시상과
과 판결 요지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판치사항과 판결 요지도 대법원 판결 원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판결 원본이 여기서부터거든요. 그 전문 여기서부터 이제 판결인데 이거를 이제 대법원 산하에 있는 법원 도서관에서 그 조사 심의관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의미 있는 판례들을 판례 공보라고 이제 퍼블리시를 하거든요. 그 판례 공보에 들어가는 판례에 이제 판치사항과 판결 요지를 이제 싣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이 제작 과정, 이게 어떻게 판치사항을 뽑고 어떻게 판결 요지를 뽑는 이 제작 과정을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확해요. 대법원 산하에서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진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치사항과 판결 요지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이제 편집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오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뭐 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이 판례 공보에 여기서 나오는 판치사항 판결 요지는 다 판례 공보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판례 공보는 이제 대법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도서관 대법원 산하에 있는 법원 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드는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법원의 유권적인 입장이 간접적으로는 이제 판례 공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판치사항과 판결 요지가 잘못된 것 그런 판례를 내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시험을 낼 때 판결 요지랑 판치사항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출제 시비에 휘말릴 걸 잘 안 내요. 그냥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것은 수험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보셔도 되고, 다만 이 판결 요지 판치사항 이게 아니라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사례집이라든지 뭐 표준 판례집이라든지 해서 편집자가 한 것 같은 이렇게 인용한 것은 이런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요지는 뭐냐면 판치사항 판결 요지 중심으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판결 전문을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실무에서 판사들은 다 이거 판결 전문을 그대로 보거든요. 판결 요지만 보진 않아요. 다 이거 이유를 보고 이게 원심까지 막 찾아봅니다. 원심 판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다 찾아보고 1심 판결 다 찾아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된 쟁점이 되는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수천 개 되는 판결들을 여러분들이 수험 목적에서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고등법원이랑 1심 판결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봐도 이해를 못해요. 어차피 그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결 요지와 판치사항이라도 보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되시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원문을 한번 편집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편집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그대로 보셔도 된다. 요걸 그대로 보셨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저한테 나중에 청구하십시오. 뭐라도. 진짜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쟁점으로 돌아와서 검찰 규칙이 형소법 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요게 이제 쟁점인데, 이 쟁점에 대해서 당신이 판사라면 가능한 판단은 1번 해당한다, 1번 해당한다, 2번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일정한 경우에 한해에 해당한다, 4번 판단할 수 없다 정도가 됩니다. 민사소법 표준 판례 1번 설명할 때는 제가 마찬가지로 수험 목적에서 판례를 공부하신다면, 변호사 시험을 위해 공부하신다면 이 쟁점에 관해서 대법원이 실제 내린 답변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됐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법원이 만약에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다면 그 일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수험 목적, 시험에 합격하고 고득점을 합격하기 위한 목적에서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쟁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검찰 규칙이 형소법 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라는 이 쟁점이고요.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 요지 보시죠. 이 판결 요지는 다행히 판결 원문 그 판결 요지에 있는 걸 그대로 붙여왔네요. 자, 한번 쓱 보시죠. 보셨죠? 이런 걸 보실 때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앞부터 읽는 게 아니고, 많이 그걸 강조하시죠. 공부 방법을 이렇게 논하시는 이제 많은 유튜버들, 뭐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냥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앞부터 그냥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수험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자, 이 사건의 쟁점은 형소법 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요지에는 당연히 법률의 다른 규정이다 또는 아니다 라는 취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검찰 규칙은 어쩌고저쩌고 라고 해서 보다 보면 무엇 이무로 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서 끊어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리즈닝이죠. 이유죠. 결론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형소법 57조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끝을 맺죠. 소극이죠. 네거티브라는 얘기죠. 노란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결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고 나서 막 전화를 걸었어요. 애프터를 하려고. 당신은 들어보니까 막 당신은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30분 정도 막 장황하게 일해요. 근데 끝에 그렇긴 한데 저랑은 서로 맞지는 않아서 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냥 애프터 안 합니다. 이 얘기만 했으면 야, 30분 동안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수험 목적에서 공부하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자, 결론을 먼저 보십시오. 결론을 먼저 보시고, 이것은 통상적인 공부를 할 때도 이 독해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검찰 규칙은 형소 57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 다른 규정을 볼 수가
없다. 형소법 57조 정하에 의한 법의 다른 규정을 볼 수 없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부분은 당연히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직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법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판례 뜻이 지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형소 57조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소 57조를 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형소 57조 보시면 돼요. 형사소송법 57조 보시면 자, 보이시죠?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날짜 쓰고 소속 공모서 내가 어디 소속이다 쓰고 기날 또는 서명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형소법에서 형소법 관련해서 형소법상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기날 또는 서명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뭐예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지금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형소법상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기날 또는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형사 판결서 뭐 공소장도 있겠죠. 공소장 아까 검사가 형사 판결서는 이제 법원에 작성하고 이제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하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조서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서가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이 그 범죄 혐의자를 불러다가 앞에 앉힌 다음에 경찰이 물어보죠. 그리고 대답 듣죠. 그 질문 답변을 기재한 서류가 이제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죠. 그런 서류들에는 다 뭐예요? 기날 또는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날이 뭐예요? 기날은 여러분들 제가 기날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서술형 답안지에 기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기명날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기날 저는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의상 기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기명날인이라고 쓰십시오. 자,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억울하면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 기날은 자기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서명은 그 손글씨로 자기 이름 적는 겁니다. 아까 검소장 할 때 이제 검사가 자기 이름 쓰고 이제 한다고 했죠. 거기에 물론 자기 이름 쓴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쓰죠. 뭐 예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관청마다 뭐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건 법은 아니니까. 법에서 뭐 이렇게 아티스트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전 한 번도 검사님의 공소장에서 아티스트처럼 이제 서명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명과 서명이 다르잖아요. 기명과 서명이 다른데 기명과 서명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자필로 서명을 하냐 아니면 출력된 이름만 있으면 되냐 이 차이가 있어요. 서명은 이제 자기가 자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기명은 이제 홍길동 이름을 쓴 인쇄를 이제 뽑아가지고 한글 해가지고 이제 검찰 용지에 써가지고 출력해가지고 홍길동이 딱 적혀 있으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명날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이제 서명을 해도 되긴 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면 서명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명은 서명으로 써도 되긴 하지만 서명을 아무런 규정 없이 기명으로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기명은 손으로 쓰든 출력을 하는 상관이 없지만 서명은 손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문제는 이 조문 자체가 57조 보시면 방금 본 것처럼 자 여기 보면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이렇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자 기날 또는 서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기날만 있어도 되고요. 서명만 있어도 됩니다. 즉 선택적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날 해도 되고 서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서명이 좀 귀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날만 해도 되는 거죠. 보통은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특별히 다르게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여러분 들어봤죠? 영장 무선거예요. 이제 군대 이제 소집 통지서를 우리가 보통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 뭐 압수한다, 수색한다, 뭐 구속한다 할 때 영장 있어야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수색하려고 막 강제로 수색을 하고 강제로 막 신체를 수색하고 확인하고 압수하고 뭐 이 사람을 체포하고 뭐 이제 구치소에 이제 넣는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강제로 넣는다. 자, 무조건 영장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보시면 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영장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이제 서명 날인을 하겠죠. 여기에는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서명을 기명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서명을 기명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서명을 하셔야 돼요. 영장
영장 나왔다 하면 영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많이 구속을 당한다. 여러분들을 신체를 막 압수수색한다. 자, 영장 제시를 무조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당신을 이제 체포합니다. 뭐 수사하려면 이제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영장에 서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판사 서명이 있는지.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그거는 위법한 영장이에요. 그 위법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영장 담당한 판사가 이제 압수수색한 영장에 반드시 자기 그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도장도 있어야 되고 서명도 있어야 돼요. 서명 빠진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이거 위법합니다. 아까 57조에서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했으니까 기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드실 텐데요. 아니에요. 요 경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114조를 보시면 됩니다. 형소법 114조 한번 직접 보세요. 영장 보시면 자,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뭐 앞에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앞에 부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100% 알 수 없습니다. 이 뒷부분 보세요.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특별히 압수수색 영장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니 서명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219조에서 준용되기 때문에 이제 219조 플러스 114조 때문에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 부분을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에 114조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디스클레이머를 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114조만 제시하면 틀린 설명이 되고 219조 플러스 114조가 같이 설명을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219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114조만 일부러 얘기를 한 거다. 알면서도 그냥 114조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명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방금 한 15초 정도는 말씀드린 건 잊어버리시면 돼요.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서명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법률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본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서명 기명으로는 안 되고 서명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자, 대표적으로 판결서. 자, 형사 판결서 있잖아요. 판결서. 자, 판결서. 판사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 재판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재판에는 판결과 결정이 포함되는데요. 이제 판결과 결정을 합쳐서 법원의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결서에는 서명 날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정서는 어떻습니까? 결정서도 기본적으로 서명 날인인데 보시면 이제 판결서를 제외한 재판서는 그 기명 날인 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정서는 이제 그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형사 결정서도 그 서명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인만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뭐 한결로 듣고 한결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결서에는 무조건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서에는 판사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또는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서명 날인 해야 된다고만 돼 있죠. 여기는 41조는 41조 1항 보시면 서명 날인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아무런 뭐 밑도 끝도 없이 서명 날인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서명 날인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까처럼 뭐 서명 날인 기날 또는 서명 이렇게 안 돼 있죠. 서명 날인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형사 판결서 원본 여러분들 보시면 반드시 판사의 서명 날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다. 그 원본 아니에요. 자, 역시 57조에서 아까 보시면 57조에서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기날 또는 서명이니까 자, 모두 이제 그 다른 법률 규정을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보신 형소법 114조 또는 형소법 41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이 예를 들어서 57조에서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판결서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방금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공소장이에요. 공소장이 누구누구 공소장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공소장도 공무원이 이제 작성한 서류잖아요. 검사 공무원이니까. 자, 검사가 이 사람 무슨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지금 보려는 거예요. 실제로 공소장을 보시면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 게 공소장을 실제로 보시면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요. 서명, 날인 다 합니다. 다 해요. 이거를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보시면 공소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서식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서식을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서식들이 나와요. 별점 서식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왔네요. 보시면 이 정도쯤 있을 텐데 자, 공소장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공소장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보시면 이제 날짜가 써있죠. 그 날짜 써있고 오른쪽 위에 점점점 보이세요? 점점점. 자, 이게 말줄임표의 점점점이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쓰라는 그 점점점입니다. 자, 이게 날짜 쓰고 피고인 이름 쓰고요.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거 쓰고 그 죄명 여기에 이제 죄명이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에 절도라고 쓰는 거예요. 적용법조에 형법 329조. 정확히 형법 띄고 제 329조까지 붙이는 거. 참고로 제랑 329조 사이를 띄 것인가, 제 띄고 329조인가, 제 329조를 다 붙일 것인가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제 맞춤법적으로는 이제 둘 다 허용을 하는데 둘 다 허용을 하고 이제 맞춤법상으로는 이제 이걸 띄는 것이 더 원칙이라는 이제 문헌이 있는데 아무도 안 띱니다. 실무에서 판결서 모든 거 보시면 형법 띄고 제 329조는 다 붙여요. 제 띄고 제 1, 제 2 이렇게 띄고 안 씁니다. 제랑 309 사이는 다 붙여요. 9랑 조 사이도 당연히 붙이고 어쨌거나 뭐 그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뭐 그런 걸 시험에 내진 않는데 이제 모르면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왜 이것도 모르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실무 나갔었을 때. 자, 쓰고 공소사실에 여기 이제 로마자 2번 공소사실이라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피해자 아무개 시가 얼마 정도 되는 물건 어떻게 훔쳤다라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자, 접수서를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되고, 자, 검사 땡땡땡 여기 홍길동이라고 쓰고, 이 홍길동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검사 네임펜이나 좀 있어 보이는 펜으로 자기 이름을 좀 멋있게 쓰고요.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 서명 날인을 안 한 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서명 날인을 하죠. 그리고 서명도 있고 날인도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안 썼을 때가 문제입니다. 안 썼을 때. 이걸 다 쓰는데 안 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보시는 이 아까 보신 이 대법원 판례, 이 판례 2000 몇이었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례 번호 외우는 거 아닙니다. 판례 번호 외우면 교수님들이 칭찬을 하지 않고 답안에 판례 번호 외운 게 있으면 얘 왜 이걸 외우고 있을까 하고 되게 걱정을 합니다. 판례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2000주도 사고 이런 거 외우는 겁니다. 이건 마치 형법 329조가 절도죄다 이걸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보시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있어요. 서명이 없었어요. 서명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는 그날 검찰청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할 때 검사의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고라고 돼 있죠. 성명이 인쇄되고 있었고, 성명이 보통 인쇄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비워놓습니다. 보통 비워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워있으니까 이제 본능적으로라도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거 인쇄되어 있으면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고 검사 이제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 검사 날인만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선날이 아니라 기날만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제기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즉 적법하고 유효한 공소제기냐, 아니면 위법해서 무효인 공소제기냐가 다투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법해서 무효인 공소제기라고 가정하면 유죄 판결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어요. 공소제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이면 이제 유죄도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걸 해요. 그 나중에 배우실 텐데 어쨌거나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쪽에서는 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검찰은 자기네들이 이제 공소제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주장을 했겠죠. 결론. 판지상 1번 봅시다. 공소제기가 적법하냐라고 돼 있죠. 대법원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이라고 돼 있는데 적극. 자, 적극, 소극 이런 말이 판지상 보면 많이 나와요. 적극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고 이제 소극은 네거티브입니다. 적극은 yes, 소극은 no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적극, 소극이라고 쓰냐? 자, 괄호 열고 맞음 이렇게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이라고 씁니다. 적법한지 여부에서 적극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적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형소법 57조 다시 봅시다. 자, 형소법 57조 그를 이번에는 그 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계속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감사할 날이 생깁니다. 언제? 조문을 계속 틈날 때마다 찾아봤을 때. 그거 언제 감사한다는 생각이 드냐? 사례형이랑 기록형 시험을 보는 때. 그 법전 주어지거든요. 그 법전을 시험 볼 때 줘요. 법전을 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법관 유명 시험이다. 그건 이제 법전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그 자기 보던 교과서 막 들고 와서 그 찾아보고, 심지어 판례 검색하는 이제 로엑스라고 법고리라고 이제 있는데 그 판례 검색하는 컴퓨터도 줍니다. 컴퓨터로 시험 봐요. 참고로 그 법관 이용 시험은.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2020년 아직까지는 이제 손으로 시험 보는데 법관 이용 시험은 이제 컴퓨터 한글 파일로 해서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북이라 해서 교과서도 보고 왜냐면 실제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판결을 어떻게 잘 쓰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인터넷은 안 돼요. 왜냐면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 하면 뭔가 치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인터넷은 안 되고, 인터넷에 막혀있지만 판례 검색은 되는 이 PC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도 들고 가고 하고, 그 법전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사법시험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2차 시험에서 법전을 나눠줘요. 법전을 보고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법전을 자주 찾아보고 어디 있는지 그걸 틈날 때마다 찾아보면 시험장에서 법전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거 법전 찾으면 되겠지. 뭐 법전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지. 절대 안 찾아줍니다.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손에 익지 않으면, 눈에 익지 않으면, 마음에 익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장에서 떨려가지고 안 찾아져요. 근데 평소에 항상 틈날 때마다 돈을 찾아보십시오.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판례 내용 뭐 된적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자, 형사소송법 조문 틈날 때마다 찾아보십시오. 민법 틈날 때마다 찾아보십시오. 형법 틈날 때마다 찾아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뭐 아주 좋습니다. 7조 다시 보세요. 보시면 2007년에 개정이 있었죠? 이게 그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크게 개정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07년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형사소송법 조항이 그 전에 조문이 어땠는지를 한번 봅시다. 형사소송 보시면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57조를 보시면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을 그럼 개정 전에 어땠을까 보시려면 이 위에 보시면 연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 걸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2007년 전 걸 찾아보시면 그때 57조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 요새 워낙 시스템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연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57조라고 써 있는데 바로 왼쪽 보시면 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야, 이렇게 아주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57조 보시면 오른쪽은 현행법이에요. 2007년 개정 이후고 왼쪽은 2007년 개정 전에 거예요. 보시면 개정된 부분이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된다고 지금은 돼 있지만 옛날엔 서명날인이라고 돼 있었죠. 이 표시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연은 이게 연혁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개정 전에는 그러면 기명날이 그러니까 서명날이 돼 있으니까 개정 전에는 기명날이 못했냐? 아니에요. 3항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가봅시다. 그러니까 선화를 하는데 옛날 그 국법은 2007년 개정 전에 선화를 하는데 기명날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법원 규칙 있잖아요. 이 대법원 규칙이 바로 형사소송 규칙이에요. 형소규를 찾아보죠.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요 지금 이 문구를 보시면 국법 50조 보시면 선화를 해야 되는데 기날만 해도 되는 것을 어디서 정한다? 형소규가 정한다라고 돼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뭐 상담 비교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그 현행법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형사소송 규칙을 찾아보죠. 형사소송 규칙을 보시면 3단 비교는 이제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 규칙을 방금 보신 표처럼 나눠준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40조거든요. 관련된. 40조 보시면 삭제됐죠. 이게 언제 삭제되냐면 2007년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을 또 눌러보시면 지금은 형사소송 규칙이 대법원 규칙이에요. 형사소송 규칙 40조를 보시면 삭제가 돼 있는데 그 개정 전에 그러니까 2007년 개정 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뭐 이외에는 선화를 기날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외에는 서명 안 해도 된다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법에는 2007년 개정 전에는 자, 선할로 한다. 그러니까 1항으로 돼 있었고 법 1항이 50조 1항이 선할로 한다. 3항이 뭐 예외적으로 기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는 취지로 돼 있고 대법원 규칙을 까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형소규 40조를 보니까 이제 뭐 외에는 기날할 수 있다. 뭐는 기날하면 안 된다? 판결과 영장이죠. 그러니까 판결과 영장은 서명을 꼭 해야 되고 판결과 영장 아닌 거는 기날로 충분하다라고 형소규 40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용을 형소법 50조 1항 3항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형소법 50조 1항 3항을 계속 들춰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같은 얘기냐면 자, 말씀드릴게요. 2007년 개정 전 형소법 기준으로 국법 기준으로 자, 선화를 해야 되는데 판결서랑 영장 빼고는 기날로도 오케이 이라는 취지입니다. 57조 지금 현행 57조 보시면 현행 57조는 기날 또는 서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형소법 141조 보시면 영장에 서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41조, 법 41조가 보시면 판결서에도 서명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없는 때에는 이제 기날도 서명해야 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뭐 다를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날도 서명이라고 해놓고 영장이랑 판결서에는 그 서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국법이랑.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정 전이랑 후가 관련 조문 위치랑 표현상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 판결서랑 영장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기날만 해도 된다라는 취지는 마찬가지잖아요. 조문 여러분들 직접 들춰보세요. 결론적으로 국법이든 현행법이든 형소법 조문상으로는 공소장에는 꼭 서명이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본 게 형소법 조항상으로 2007년 개정 전이든 후든 공소장에는 꼭 서명이 필요가 없다. 기날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2007년 개정 전에는 50조 3항에 따라서 형소규칙, 당시의 형소규칙 40조에 따라서 그랬고 현행법상으로는 현행 50조 1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꼭 서명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형소법이 정한 거에 따르면. 다시 반복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꼭 서명이 있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검찰 규칙이에요. 검찰 규칙에서 만약에 if입니다. 이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만약 검찰 규칙에서 공소장에는 꼭 서명해야 되는데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정했다면 자, 만약에 if입니다. if 검찰 규칙이 공소장에 서명까지 꼭 해야 한다고 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결론이 달라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형소법에서 법률에서 공소장에는 서명이 필요 없다. 공소장에는 기다릴만 충분하다라고 정해놨는데 검찰 규칙에서 그걸 부정하고 공소장에 서명까지 꼭 필요하다고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형소법보다 검찰 규칙이 더 위에 있거나 적어도 최소한 동급은 돼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형소법이 검찰 규칙보다 높고요. 형소법보다 검찰 규칙보다 형소법이 높아요. 더 위에 있어요. 형소법은 법률이고요. 검찰 규칙은 부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들은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어서 히에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가 있어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한다.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한다. 그러면 하위법이 무효입니다. 만약에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모순이 돼 있어. 상위법에 따르면 자, 이 길을 건너가시오라고 돼 있는데 하위법에 따르면 이 길을 건너가지 마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무효예요? 이 하위법이 무효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법률 체계 제일 높은 거 뭐예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 자, 이거 위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에서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에서 자, 헌법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이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의 체계에서. 그 다음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대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대령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합격하시면 대령이라고 쓰십시오. 자, 그다음 부령. 참고로 판결문이나 공소장 이런 데서도 대령 이렇게 안 씁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만약에 어떠한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대령이라고만 이렇게 줄여 부리는 것이 그 절실할 때 그럴 때는 대통령령 괄호 열고 이하 그 대령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대령이라고 하면 다 흉바예요. 흉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정식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근데 프로들끼리 얘기할 때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대령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대령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 법률, 대령, 부령 이런 순입니다. 위가 높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헌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헌법. 여러분들은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75조, 95조 외우기도 쉽죠? 75조, 95조 그러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어디 있는지는 아시면 좋아요. 대통령은 어쩌고저쩌고해서 위임해가지고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95조 보면 자, 국무총리 이 부분 무시하시고 자, 각부회장, 행정각부회장이 쉽게 말해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법무부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고요. 여가부의 장은 여가부 장관이고 뭐 그런 식으로 외교부의 장은 외교부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는 정확히는 이제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게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란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 대령, 부령 순으로 위계 질서가 있다는 데서 입각해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75조, 95조는. 자, 검찰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 규칙은 법무부가 만든 법무부령이고 형사소송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입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령을 검색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시행 옆에 법률 몇 호식으로 이제 법령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법률이고 검찰규칙, 검찰 사건 사후 처리 규칙은 법무부령이죠. 이게 나와 있죠. 부령입니다. 검찰규칙은 부령이에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법률 아래 대령 있고 대령 아래 부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형소법이 검찰규칙보다 위에 있고 형소법과 검찰규칙이 충돌할 경우 형소법이 위에 있으니까 검찰규칙 때문에 형소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요. 즉 설령 검찰규칙에서 자, 공소장에는 반드시 검사 서명을 해야 된다고 만약 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 서명이 필요 없고 기나로 충분하다. 공무원이 작성한 형사소송법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꼭 서명이 필요 없다라고 써있는 형소법 50조가 배제가 안 된다고요. 검찰 규칙이 아무리 그렇게 여기에 충돌되게 정하더라도 충돌되게 정하면 형소법이 이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이 판례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검찰 규칙 1조를 보시면 모든 이제 그 특별법들 규정을 보면 1조에 목적이 있어요. 그걸 왜 만들었나? 읽어보세요. 자, 이런 그 검찰 내부에 이런 그 사무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 검찰청법 11조를 보시면 자, 검찰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법무부령을 정한다. 검찰청법은 법률이죠. 법률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그 법무부령이 바로 검찰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검찰 규칙에 위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결국은 검찰 규칙이 법률보다 더 하위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리합니다. 이제 다시 또 봐야 돼. 2007도 4961. 자, 여기 보시면 2007도 4961.
저는 항상 이걸 쓸 때마다 느낀 게 판례랑 이제 법령에 검색이 이제 따로 돼 있는데 그 다른 창으로 돼 있는데 이거 좀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2007도 456 이 판결 보시면 판결로지 1 판지상 1 서명 없이 검사 기날만 있는 공소제기 적법하냐? 적극 예스 적법하다. 판결로지 1 공소장에 대해서도 자 여기 뭔가 쭉 돼 있어. 이게 보시면 2007년 개정 전에 57조라는 얘기죠. 현행법 57조에 따르더라도 뭐 논리적으로 비슷할 텐데 어쨌거나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구법에 적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구법의 조문을 써는 거예요. 정확하게 형소법 57조는 1항 그 형소법 57조 1항은 이제 서명 날인해야 된다. 그 사망은 그 기날을 할 수 있는 경우 형소 규칙이 정한다. 그 대법원 규칙이 정한다. 형소 규칙이 대법원 규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소 규칙을 따라 보니까 자 판결서랑 영장 빼고는 기날로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날을 서명 대신 할 수 있다. 서명 안 해도 된다라고 되니까 자 기명 날인이 그러니까 서명이 빠져 있는 공소장 기날만 된 공소장이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형식을 갖추지 못한 걸 볼 수 없다. 형식을 갖춘 거다. 그러니까 적법한 공소되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그 부연 설명인데요. 부연 설명인데 이 부분 내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판시상 2 검찰 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 검찰 규칙 형사 57조를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소급 노 배제하지 않는다. 자 판결로지 2. 자 검찰 규칙은 뭐다? 어디서만 본 거죠? 검찰법 11조 규정에 따라서 정해서 사건을 목적하시는 자 이것은 아까 보신 검찰규칙 1조 목적에 있는 거죠. 그 목적 보신 검찰처법 11조에 따라서 이제 내부 사건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 거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검찰규칙을 왜 만들었냐? 검찰 내부 업무 처리 지침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처리를 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처리 절차를 정한 검찰규칙이 그러면 그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을 배제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얘기죠. 배제 못한다는 얘기죠. 설령 검찰 규칙에서 서명이 필요하다라고 정했더라도 형소법 57조가 우선한다. 공소장에 서명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검찰 규칙으로 형소법 57조를 배제할 수 있냐 없냐라는 쟁점에 가서 왜 이게 문제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소제기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못해서 무효냐라는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유죄를 때릴 수 있냐 아니면 유죄를 절대 때릴 수 없냐 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규칙 형소법 57조를 배제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됐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형소법이 검찰 규칙보다 더 높으니까 경찰 규칙으로는 형소 57조를 배제 못한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지 교과서를 쓰는 학자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사건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검찰 규칙이 형소법의 법원, source of the law인지 아닌지를 굳이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판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법원은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않습니다. 법원에게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그건 예를 들면 이제 절도죄로 공소 제기를 했는데 자 법원이 자 묻는 절도죄는 대답 안 하고 절도죄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지도 않고 법원이 보니까 아 이 사람 살인했네 하면서 갑자기 살인죄로 기소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법원은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않아요. 불고 묻지 않은 건 불리 심리하지 않는다 라고 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 이제 선정 이유 보시면 검찰 규칙은 형소법의 범위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제가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틀린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편집하신 분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지 적어도 대법원이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방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존재는 한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이상으로 형소법 1번 표준 판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